부임 첫날 병사들이 먹는 밥 상태를 확인하러 식당으로 향하던 신임 여군 대대장. 하지만 그녀의 앞을 떡하니 가로막은 건 다름 아닌 부하 간부인 작전과장과 행보관이었습니다. 어이쿠, 대대장님. 여기 짬 냄새나서 역하실 텐데 굳이 들어가시게요? 여자가 이런 거 보는 거 아닙니다. 관사 가서 짐이나 푸시죠. 계급이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덩치로 문을 틀어막으며 노골적으로 상관을 무시하는 두 남자. 순간 여군 대대장의 눈빛이 서늘하게 돌변하고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도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북면의 바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서울에서는 이미 벚꽃이 졌다는 뉴스가 들려왔지만 이곳은 여전히 겨울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었다. 미시령 터널을 빠져나와 굽이치는 국도를 달리는 검은색 관용 차량 안에서 김희진 중령은 창밖을 응시했다. 황량한 산맥과 군데군데 녹지 않은 눈 더미 그리고 도로변에 흩날리는 흙먼지가 그녀를 반겼다. 육군사관학교 졸업 이후 줄곧 정책부서와 국방부 본부에서 근무했던 그녀에게 전방야전부대 지휘관 보직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것도 육군 제12보병사단 을지부대 예하 보급 수송대대장이라니. 동기들 사이에서도 깊이 1순위로 꼽히는 험지 중의 험지였다. 하지만 김희진은 담담했다. 누군가는 가야 할 곳이었고 그녀는 피할 생각이 없었다. 차량이 위병소를 통과하자 정예보급 선봉수송이라는 부대 구호가 적힌 바위가 눈에 들어왔다. 운전병이 능숙하게 본청 현관 앞에 차를 댔다. 문이 열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싸늘한 산바람이 훅 끼쳐왔다. 충성. 현관 앞에는 2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건성으로 올린 손. 짝다리를 짚은 듯한 삐딱한 자세. 전투복 상의 지퍼를 끝까지 올리지 않아 안에 입은 러닝셔츠가 살짝 보이는 남자. 대대 작전과장 박상철 소령이었다. 그 옆에는 배가 불룩하게 나온 행보관 최만식 원사가 사람 좋은 미소를 띠고 서 있었다. 보급 수송대대 작전과장 소령 박상철입니다. 오시는 길 험하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제 바닥이 워낙 거칠어서 말입니다. 박상철의 첫마디는 환영 인사라기보다는 경고에 가까웠다. 여자인 당신이 감당하기엔 벅찬 곳이라는 뉘앙스가 뚝뚝 묻어났다. 김희진은 그가 내민 손을 보지 못한 척하고 짧게 답례만 한 뒤 곧바로 지휘봉을 고쳐 잡았다. 반갑네. 대대장 김희진이다. 부대 현황 보고는 나중에 서류로 받지. 점심시간이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식당으로 바로 이동한다. 박상철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최 원사를 곁눈질했다. 최 원사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아, 대대장님 오신다고 해서 간부 식당 쪽에 따로 조촐하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곳 식당 밥이 입에 맞으실지 몰라서 인제 읍내에서 괜찮은 도시락도 좀 주문하려다가 시간이 늦어서 병사들과 동일한 메뉴로 먹겠다. 그게 내 원칙이야. 김희진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그녀는 박소령과 최 원사의 안내를 기다리지 않고 앞장서서 병사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 입구에서는 짬 냄새와 락스 냄새가 뒤섞인 묘한 악취가 풍겨왔다. 최신식 조리기구가 도입되었다는 국방부의 홍보 영상과는 달리 바닥 타일은 깨져 있었고 배수로 덮개는 녹이 슬어 있었다. 식당 안은 병사들로 북적였다. 대대장이 들어서자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라는 구호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지만 김희진은 그 목소리에 힘이 없음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활기찬 병영이 아니라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소들처럼 눈빛이 죽어 있었다. 김희진은 배식대 앞에 섰다. 조리병이 국자를 들고 머뭇거렸다. 뭐하나? 퍼담아. 아, 예. 알겠습니다. 조리병의 손이 떨렸다. 식판에 담긴 국은 김치찌개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상은 붉은색 소금물에 가까웠다. 건더기라고는 물러터진 김치 조각 몇 개와 두부 부스러기가 전부였다. 메인 반찬이라는 제육볶음은 고기보다 양파와 당근이 더 많았고 그나마 있는 고기도 비계 덩어리뿐이었다. 밥은 찐밥 특유의 묵은 냄새가 났다. 김희진은 식판을 들고 병사들 틈이 아닌 간부석 테이블에 앉았다.
박소령과 최 원사가 허둥지둥 식판을 들고 따라와 맞은편에 앉았다. 그들의 식판에는 조리병이 따로 챙겨준 듯한 계란 후라이가 하나씩 올려져 있었다. 김희진의 식판에는 없는 것이었다. 이게 오늘 정량인가? 김희진이 숟가락을 들지 않은 채 물었다. 박소령이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넉살 좋게 대답했다. 아, 대대장님 보시기엔 좀 부실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요즘 MZ세대 병사들이 입맛이 까다로워서 짬밥을 잘 안 먹습니다. 고기 줘봤자 남겨서 다 음식물 쓰레기로 버립니다. 잔반 처리 비용 줄이려면 어쩔 수 없이 양을 좀 조절해야 합니다. 위에서도 잔반 줄이라고 난리 아닙니까? 최 원사가 거들었다. 맞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규정대로 다 줬는데 애들이 PX 가서 냉동만 사 먹지 밥은 거들떠도 안 봅니다. 이게 다 효율적인 부대 운영을 위한 저희 나름의 노하우입니다. 현장 사정은 규정집이랑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현장 사정, 노하우. 김희진은 그 단어들이 역겨웠다. 그녀는 숟가락으로 국을 한번 휘저었다. 맑은 국물 속에서 떠오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짰다. 혀가 아리고 목구멍이 따가울 정도로 짰다. 이것은 재료의 맛이 아니었다. 재료가 부족한 것을 감추기 위해 소금과 조미료를 들이부은 맛이었다. 사람이 먹을 음식이 아니었다. 짜군. 아, 간이 좀 샌가 봅니다. 조리병 녀석들을 좀 닥달해야겠습니다. 애들이 워낙 자극적인 걸 좋아해서. 박소령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자신의 식판에 있는 계란 후라이를 베어 물었다. 노른자가 터져 나오는 모습을 보며 김희진은 구역질을 참았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박소령을 똑바로 응시했다. 자네들 식판에 있는 계란은 메뉴표에 없던데. 박소령이 씹던 동작을 멈췄다. 아, 이거 말입니까? 취사반장이 간부들 고생한다고 서비스로 하나씩 붙여준 겁니다. 대대장님 것도 하나 해오라고 할까요? 아니 됐다. 김희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판에 담긴 음식은 거의 손대지 않은 상태였다. 그녀는 잔반통으로 걸어가 식판을 뒤집었다. 붉은 국물과 비계 덩어리가 짬통 속으로 쏟아져 내렸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식당을 빠져나오자 박소령이 뒤따라 나왔다. 그는 입가에 묻은 계란 노른자를 닦으며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다. 대대장님 식사가 입에 많이 안 맞으셨나 봅니다. 그러게 제가 읍내에서 도시락 시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서울 정책실에서 드시던 거랑은 많이 다르실 겁니다. 여기는 야전입니다, 야전. 그는 야전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책상 물림 여군이 뭘 알겠냐는 무시가 노골적이었다. 관사 청소는 다 해놨습니다. 짐 푸시고 좀 쉬십시오. 집안일도 하셔야 하고 정리할 게 많으실 텐데 오늘은 일과 그냥 마무리하시죠. 집안일. 김희진은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박소령에게 다가갔다. 키는 박소령이 더 컸지만 기세는 김희진이 눌리지 않았다. 박소령. 예, 대대장님. 자네가 말한 그 야전의 노하우와 융통성이라는 거 내가 앞으로 아주 깊이 있게 배워보도록 하지. 그리고 김희진은 박소령의 전투복 상의 지퍼를 턱끝까지 올려주었다. 거칠고 투박한 손길이었다. 박소령이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다. 군인이 복장 불량이군. 안에 입은 러닝셔츠가 다 보인다. 기본부터 다시 배우는 게 좋겠어. 김희진은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대대장실이 있는 본청 2층으로 올라갔다. 대대장실은 냉기가 감돌았다. 전임 대대장이 쓰던 낡은 책상과 소파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김희진은 자리에 앉지 않고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 연병장과 수송부 차고지가 내려다 보였다. 수십 대의 2.5톤 트럭과 5톤 트럭이 도열해 있었지만 움직이는 차량은 거의 없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녹음 앱이 켜져 있었다. 식당에서의 대화가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어폰을 꽂고 녹음된 내용을 다시 들었다. MZ세대 병사들이 밥을 안 먹는다. 효율적인 부대 운영. 거짓말이었다. 조금 전 식당에서 봤던 병사들의 식판은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다.
맛이 있어서가 아니라 배가 고파서 억지로 먹은 것이었다. 20대 초반의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밥을 남길 리가 없었다. 그런데도 잔반이 많이 나온다고 보고했다면 그 식재료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 김희진은 책상 위에 놓인 인트라넷 컴퓨터를 켰다. 국방물 자정보 체계에 접속하기 위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에서 예산 편성을 담당했었다. 숫자와 데이터는 그녀의 주무기였다. 지난 1년간 보급 수송대대의 주부식 수령 내역과 급식 인원 현황을 띄웠다. 화면 가득 엑셀표와 그래프가 나타났다. 김희진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서류상으로는 매일 최고급 한우와 신선한 야채가 정량대로 들어오고 있었다. 1인당 급식비 단가는 13,000원. 서울 강남의 백반집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가 먹은 밥은 3,000원짜리 편의점 도시락보다 못했다. 하루에 100만 원. 김희진은 대략적인 계산을 끝냈다. 이 부대에서 매일 최소 100만 원어치의 식재료가 증발하고 있었다. 한 달이면 3천만 원. 1년이면 3억 6천만 원이었다. 단순히 행보관 혼자서 챙길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다. 작전과장 박상철 안이 그 윗선까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행보관 최만식 원사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믹스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대대장님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속상하실까봐 달달한 커피 한 잔 타왔습니다. 이게 야전의 맛 아니겠습니까? 최 원사는 넉살 좋게 커피잔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김희진은 모니터 화면을 급히 끄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최 원사의 눈동자가 모니터 화면을 힐끔 스치고 지나갔다. 엑셀표를 본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행보관. 예 대대장님. 우리 부대 잔반 처리업체 계약서랑 지난 3년치 수거 내역서 지금 바로 가져와. 최 원사의 표정이 굳었다. 아 지금 말입니까? 그게 서류가 창고 깊숙이 있어서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담당 군무원이 오늘 휴가라서. 못 찾겠으면 내가 가서 찾지. 행정반에 열쇠 있지 않나? 아닙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대대장님 오시자마자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 애들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쪼우면 애들 타령합니다. 은근한 협박이었다. 내가 깐깐하게 굴면 사고가 터질 것이고 그 책임은 지휘관인 내가 진다는 경고. 김희진은 커피잔을 들어 입에 댔다. 달았다. 너무 달아서 쓴맛이 났다. 타령이라. 누가 도망칠지는 두고 봐야겠군. 나가봐. 최 원사가 씩씩거리며 나갔다. 문이 닫히자 김희진은 믹스커피를 쓰레기통에 부어버렸다. 그녀는 다시 창밖을 내다봤다. 연병장 구석 흡연장에서 박소령과 최 원사가 모여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박소령이 담배를 신경질적으로 바닥에 비벼 껐다. 김희진은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표지에는 사냥 일지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볼펜을 들어 첫 페이지에 날짜와 함께 두 사람의 이름을 적었다. 2025년 4월 XX1. 타깃 확인. 박상철 최만식. 그리고 12사단의 썩은 고기들.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는 동기 김준호 대령이었다. 육군 중앙수사단 광역수사대장. 김희진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통화 버튼을 눌러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준호야. 나 이제 도착했다. 그래 고생했다. 거기 분위기는 좀 어때? 소문대로 험악하냐? 험악한 수준이 아니야. 아주 썩은 내가 진동을 한다. 생각보다 판이 클 것 같아. 도와줄까? 애들 대기시켜놨다. 아니 아직은. 확실한 물증이 필요해. 놈들이 방심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여자가 지휘관으로 왔다고 아주 우습게 보고 있거든. 그 방심이 놈들의 무덤이 될 거야. 김희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인재의 밤은 빨리 찾아왔다. 창밖은 이미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늑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자신들의 목덜미를 노리는 사냥꾼이 이미 안방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김희진은 의자 깊숙이 몸을 묻고 눈을 감았다. 오늘 먹었던 소금 국물의 맛이 여전히 입안에 맴돌았다. 반드시 뱉어내게 만들겠다. 내 놈들이 삼킨 아이들의 밥값. 전쟁은 시작되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대대장실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취임식 이후 김희진 중령은 별다른 지휘관 훈시도 전 장병 집합도 시키지 않았다. 그저 출근하면 집무실에 틀어박혀 결제 서류만 들여다보다가 퇴근하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다. 대대 본청 건물 뒤편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간부 흡연장에는 뿌연 연기가 자욱했다. 야 김하사. 대대장님 지금 뭐 하시냐? 박상철 소령이 다 핀 담배꽁초를 바닥에 침과 함께 뱉으며 물었다. 상황병 김하사가 눈치를 보며 대답했다. 계속 컴퓨터만 보고 계십니다. 어제 보급관님한테 받아가신 지난 3년치 차량 운행 일지랑 유류 불출 대장. 그거 엑셀로 정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운행 일지? 채 꼼꼼한 척은. 박소령이 코웃음을 쳤다. 옆에서 스마트폰으로 주식 차트를 보고 있던 최만식 원사가 킬킬거렸다. 과장님 걱정 마십시오. 육사 출신 엘리트라지 않습니까? 정책실에서 펜대만 굴리다 온 양반이 기름 냄새 나는 현장을 뭘 알겠습니까? 그냥 뭐라도 하는 척해야 가오가 사니까 저러는 거지. 엑셀? 그거 맞춰본들 우리가라 장부를 어떻게 찾아냅니까? 우리가 짬밥이 얼만데. 하긴. 행보관님이 이번 달 사단 감찰 나올 때 마일리지 조작한 거 완벽하게 막으셨지 않습니까? 역시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머리요. 사단 군수처 김 상사 그 친구가 제 훈련소 동기 아닙니까? 술 한 잔 사주면 입 딱 닫습니다. 근데 저 양반 다음 진급 때문에 사고 안 치려고 몸살이는 게 딱 보입니다. 여자들이 원래 겁이 많아서 새로운 거 시도 못합니다. 적당히 비위 맞춰주면 1년 있다가 조용히 딴 데로 갈 겁니다. 그렇죠? 아, 오늘 저녁에 읍내 대성정비 김 사장이랑 약속 있는 거 아시죠? 이번에 들어온 부속품 재생 타이어로 돌린 거 대금 정산받아야죠. 아, 그 김 사장?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소고기 좀 씹겠네. 흡연장 환기구는 대대장실 창문 바로 아래쪽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낡은 건물의 방음은 형편없었다. 김희진은 창문을 아주 조금 열어둔 채 블라인드 뒤에서 그들의 대화를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듣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스마트폰 녹음기가 붉은 불빛을 깜빡이며 돌아가고 있었다. 겁 많은 여자. 몸살이는 지휘관.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무능하고 소극적인 존재로 오판하길 바랐다. 방심은 사냥꾼에게 최고의 무기였다. 그녀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화면에는 국방수송정보체계에서 추출한 데이터와 최 원사가 제출한 수기 장부를 대조한 엑셀 파일이 떠 있었다. 2024년 12월 5톤 상용 트럭 주행 거리 1200km. 실제 유류 불출량 3500km 분량. 차는 달리지 않았는데 기름은 매달 2000리터 이상 사라지고 있었다. 단순히 기름만 사라진 게 아니었다. 정비 내역서에는 멀쩡한 부품을 교체했다고 적혀 있었지만 창고 입고 내역에는 해당 부품이 들어온 기록이 없었다. 서류상으로만 부품을 갈아 끼우고 그 돈을 현금화해서 나눠 먹는 전형적인 부속 깡수법이었다. 대성정비 김 사장. 조금 전 흡연장에서 들었던 이름. 민간 정비업체와 결탁해 군용 부품을 빼돌리거나 재생 부품을 납품받는 고리. 김희진은 수첩에 대성정비 4글자를 굵게 적었다. 새벽 2시. 인제 산골짜기의 밤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다. 당직 사관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행정반을 지나 김희진은 소리 없이 복도를 빠져나왔다. 그녀는 전투복 대신 검은색 활동복을 입고 모자를 눌러 쓴 상태였다. 손에는 작은 손전등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목적지는 수송부 정비고였다. 낮에 멀리서 봤을 때 정비고의 셔터가 살짝 열려 있는 것을 확인했었다. 정비고 안은 고요했다. 기름 냄새와 쇠 비린내가 진동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군용 트럭들이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김희진은 손전등 불빛을 손바닥으로 가려 최소한의 빛만 비추며 차량 하부를 살피기 시작했다. 오늘 낮 운행을 마치고 돌아온 3호차.
서류상으로는 지난주에 브레이크 라이닝과 타이어 4짝을 모두 신품으로 교체했다고 되어 있는 차량이었다. 김희진은 3호차 바퀴 앞에 쪼그려 앉았다. 장갑을 낀 손으로 타이어 표면을 훑었다. 거칠어야 할 타이어의 트레드가 매끄러웠다. 마모 한계선이 거의 드러나 있었다. 심지어 타이어 측면에는 제조일자가 2021년으로 찍혀 있었다. 4년 묵은 폐타이어였다. 이걸 새 것으로 교체했다고 보고하고 돈을 가로챈 것이다. 미친 새끼들. 김희진의 입에서 나직한 욕설이 터져나왔다. 이 타이어를 달고 강원도의 미시령 고개를 넘는다. 이건 병사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때 정비구 안쪽 구석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김희진은 순식간에 손전등을 끄고 트럭 바퀴 뒤로 몸을 숨겼다. 누군가 있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쇠로 된 공구를 바닥에 내려놓는 소리, 그리고 억눌린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다. 김희진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다. 희미한 비상등 불빛 아래 한 병사가 5톤 트럭 밑에 누워 렌치로 무언가를 조이고 있었다. 정비복은 기름투성이었고 얼굴은 눈물과 기름때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이거 안 조여지는데. 어떡하지? 내일 배차 나가야 되는데. 병사는 혼잣말을 하며 덜덜 떨고 있었다. 김희진은 숨을 죽이고 그에게 다가갔다. 누구냐? 힉. 병사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정비판 위에서 굴러떨어질 뻔했다. 렌치가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하고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네, 대대장님. 병사는 벌떡 일어나려다가 트럭 범퍼에 머리를 찧었다. 김희진은 재빨리 다가가 그의 어깨를 눌러 앉혔다. 괜찮아. 조용히 해. 앉아. 병사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김희진을 올려다봤다. 명찰에는 일병 김영수라고 적혀 있었다. 김희진은 손전등으로 그가 작업하던 부위를 비췄다. 조향장치 연결 부위였다. 나사가 헛돌고 있었다. 나사선이 다 뭉개져서 아무리 조여도 고정되지 않는 상태였다. 이거 언제부터 이랬어? 그게. 김영수 일병은 입술을 깨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말해. 김일병. 내 잘못 아니야. 오늘 아침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보관님한테 부속 교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테이프 감아서 내보내라고. 부속 신청하면 사단에서 감사 나온다고. 이번만 버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내일 이 차가 탄약 싣고 양구까지 가야 돼서 제가 밤새서라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김영수 일병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기름 묻은 바닥을 적셨다. 테이프를 감아서 내보내라니. 2.5톤의 폭발물을 싣고 산길을 달리는 차의 핸들을 테이프로 고정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건 살인 짓이었다. 김희진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김일병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하얀 손수건이 금세 검은 기름때로 얼룩졌다. 김일병, 너 배 안 고프니? 뚱딴지 같은 질문에 김일병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김희진은 주머니에서 초콜릿 바 하나를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먹어. 그리고 이 차 내일 배차 취소다. 네? 하지만 작전과장님이 무조건 내보내라고. 작전과장 명령보다 내 명령이 위야. 내가 대대장이니까. 김희진의 눈빛은 단호했다. 김일병은 껍질을 깐 초콜릿 바를 한 입 베어 물었다. 긴장이 풀렸는지 어깨가 들썩였다. 김영수 일병. 이병. 김영수.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오늘 내가 나를 만난 건 비밀이다. 그리고 앞으로 정비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특히 부속품과 관련된 이상한 지시들은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서 나한테만 보고해. 할 수 있겠나? 행보관님이 알면 저 죽이실 텐데. 행보관이 널 죽이기 전에 내가 행보관을 죽일 거야. 사회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김희진의 목소리는 서늘했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이 김영수에게 전해졌다. 이 여자는 다르다. 지금까지 거쳐간 좋은 말만 하다가 떠나는 지휘관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알겠습니다. 대대장님. 그래. 들어가서 자.
이 차는 내가 운행 불가 판정 내릴 테니 걱정 말고. 김일병을 돌려보낸 뒤 김희진은 다시 트럭 밑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고 뭉개진 나사선과 재생 타이어의 제조 일자를 접사로 촬영했다. 찰칵찰칵. 어둠 속에서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부패의 증거들이 하나씩 저장되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대대장실 문이 열리고 박상철 소령이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밝아 보였다. 대대장님,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십니까? 김희진은 결제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저녁? 무슨 일이지? 아, 지역 유관 기관장님들이랑 간담회가 좀 있어서요. 읍내 유지분들이신데 새로 오신 대대장님 얼굴 뵙고 인사드리고 싶다고 난리시네요. 특히 대대 차량 정비 도와주시는 대성정비 사장님이 꼭 모시고 오라고 신신당부를 하셔서. 김희진은 펜을 멈췄다. 대성정비. 어젯밤 흡연장에서 들었던 그 이름. 그리고 재생 타이어의 출처. 박소령은 김희진이 거절할 것이라 예상하고 거절하면 지역 협조를 무시하는 꽉 막힌 여자라는 프레임을 씌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김희진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아주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래요?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도 지휘관의 중요한 임무죠. 가겠습니다. 박소령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 가십니까? 술자리라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박소령이 옆에서 잘 보좌해주겠죠. 대성정비 사장님이라. 우리 부대 차량을 아주 알뜰살뜰하게 챙겨주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감사 인사라도 드려야겠네요. 아, 예. 맞습니다. 아주 애국자십니다. 그럼 18시까지 준비하겠습니다. 박소령은 신이 나서 나갔다. 문이 닫히자 김희진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건전지를 교체했다. 그리고 옷장 안에 걸려있는 정복 대신 활동하기 편한 전투복을 꺼내 다림질 상태를 확인했다. 애국자? 그래, 얼마나 나라를 사랑해서 국고를 빨아먹는지 직접 확인해주지. 그녀는 어젯밤 정비고에서 찍은 사진들을 컴퓨터 비밀 폴더인 쓰레기통으로 옮겼다. 폴더 안에는 이미 수십 장의 증거 사진과 녹취록이 쌓여가고 있었다. 오늘 저녁 늑대들의 소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다. 하지만 그들은 모를 것이다. 그들이 초대한 것이 순한 양이 아니라 이빨을 숨긴 사냥개라는 사실을. 김희진은 거울을 보며 전투복 카라를 단정하게 정리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는 인제의 겨울바람보다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오후 6시 인제 읍내 외곽의 토속 음식점 산채촌. 주차장에는 이미 검은색 세단과 고급 SUV들이 질비했다. 박상철 소령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룸에는 낯선 중년 남성 3명이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한우 갈비살과 자연산 송이버섯이 화려하게 세팅되어 있었다. 병사들이 먹는 맹물 김치찌개와는 차원이 다른 풍경이었다. 아이고, 오셨습니까? 우리 을지부대 보급 수송대대장님이 미인이시라는 소문은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 인물이 아주 훤하십니다. 상석에 앉아있던 남자가 벌떡 일어나 김희진에게 악수를 청했다. 얼굴에 개기름이 흐르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를 한 사내. 대성정비 대표 김영철 사장이었다. 그는 김희진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고는 놓아주지 않은 채 엄지로 손등을 슬쩍 문질렀다. 명백한 성추행이었으나 친근함의 표시라는 명목으로 포장된 불쾌한 스킨십이었다. 반갑습니다. 김희진 중령입니다. 김희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빼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지역 식자재 납품 업체인 강원유통 사장과 사단 군수처 군무원 한 명이 앉아 있었다. 일종의 카르텔 회식이었다. 자자 앉으시죠. 오늘 우리 대대장님 환영회 겸 지역 발전을 위한 단합대회 아니겠습니까? 박소령 뭐해? 대대장님 잔 채워드려야지. 김 사장이 호기롭게 외쳤다. 박소령이 재빠르게 소주병을 들었다. 대대장님, 오늘 같은 날은 한 잔 받으시죠. 이 사장님이 아주 귀한 술을 가져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술은 잘 못합니다. 사이다로 받겠습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해졌다.
김 사장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혀를 찼다. 에이, 군인이 술을 못해서 쓰나. 여군들은 이게 문제라니까. 분위기 맞출 줄을 몰라. 대대장님 주는 대로 받아먹는 것도 지휘관의 덕목입니다. 융통성. 아까 박소령한테 들으니까 그놈의 융통성 배우겠다고 하셨다며? 좌중에서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김희진은 그들의 웃음 뒤에 숨겨진 조롱을 읽었다. 너는 우리 손바닥 아니야 라는 오만함. 좋습니다. 한 잔 받죠. 김희진이 소주잔을 내밀었다. 김 사장의 표정이 다시 밝아졌다. 그렇지. 여자가 따라주는 술이 맛있다는데 이따가 우리 대대장님이 한 잔 따라주시면 더 좋고. 하하. 술잔이 몇 순배 돌고 숯불 위에서 고기가 익어갔다. 김희진은 술을 마시는 척하며 물수건에 뱉어내거나 바닥에 몰래 쏟아버렸다. 그러면서 일부러 취한 척 눈을 조금씩 개슴츠레하게 떴다. 사장님. 근데 고기가 참 좋네요. 우리 애들도 이런 거 좀 먹여야 하는데. 김희진이 혀 꼬인 소리로 중얼거리자 식자재 납품업체 사장이 코웃음을 쳤다. 아이고 대대장님, 애들은 짬밥이 최고죠. 이런 어급 한우는 단가가 안 맞아서 못 들어갑니다. 그래도 제가 서류상으로는 최대한 어급으로 맞춰드리고 있으니까 감사 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박소령님이랑 최 원사님이랑 다 합이 맞아서 잘 돌아가고 있어요. 취기가 오른 식자재 사장이 덜컥 말실수를 했다. 박소령이 급하게 사장의 허벅지를 꼬집었다. 아, 사장님. 취하셨나 봅니다.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해. 아, 왜 그래? 대대장님도 이제 우리 식구인데. 안 그렇습니까, 누님? 김 사장이 김희진에게 누님이라는 호칭을 쓰며 술병을 들이밀었다. 김희진은 비틀거리는 척하며 테이블 아래로 손을 뻗었다. 미리 켜둔 스마트폰 녹음기가 핸드백 안에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럼요. 식구죠. 근데 김 사장님 지난번에 우리 사모차 수리한 거 말입니다. 재생 타이어 쓴 거 아니죠? 제가 보니까 고무가 좀 오래된 것 같던데. 김희진이 핵심을 찔렀다. 그러나 말투는 술 취한 사람의 넋두리처럼 몽롱했다. 김 사장은 방심했다. 아따, 대대장님 눈썰미 있으시네. 근데 그게 기술입니다. 재생이라도 저희가 왁스 칠삭해서 끼우면 새 것보다 더 짱짱합니다. 남는 차액은 뭐 좋은데 쓰는 거죠. 우리 행보관님 딸내미 대학 등록금도 보태주고 박소령님 골프채도 좀 바꿔드리고. 그게 다 지역 경제 살리는 길 아닙니까? 김 사장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범죄 사실을 술술 불어댔다. 박소령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김 사장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김희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아, 좋은데 쓰시는구나. 참, 훈훈하네요. 밤 10시. 회식이 파하고 식당 밖으로 나왔을 때 김희진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척하며 박소령의 부축을 받았다. 대대장님 많이 취하셨습니다. 관사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냐. 나 혼자 갈 수 있어. 내일 봐, 박소령. 김희진은 비틀거리며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에 탔다. 차 문이 닫히고 틴팅된 창문이 올라가는 순간 뒷좌석에 기댄 김희진의 눈에서 취기가 씻은 듯이 사라졌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녹음기를 꺼내 이어폰을 꽂았다. 김 사장의 육성이 선명하게 들려왔다. 재생이라도 왁스 칠삭해서 끼우면. 행보관님 딸내미 등록금. 박소령님 골프채.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었다. 김희진은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박소령과 사장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차갑게 중얼거렸다. 그래, 실컷 즐겨둬라. 그게 너희들의 마지막 만찬일 테니. 다음 날 오후 2시. 사단 지휘 통제실의 한 라인이 요란하게 울렸다. 대대 상황실에 있던 김희진은 직감적으로 사고가 터졌음을 알았다. 스피커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보고합니다. 보급 수송대대 5호 차량 46번 국도 용대리 인근에서 가드레일 충돌 사고 발생. 차량 반파, 운전병 및 선탑자 부상. 현재 민간병원으로 후송 중. 상황실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상철 소령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대대장님, 5호 차면 김영수 일병입니다.
이 자식, 제가 어제 그렇게 정신 차리라고 했는데 졸음운전 한 모양입니다. 박소령은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도 전에 졸음운전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김희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졸음운전인지 아닌지는 가서 확인해봐야지. 현장으로 이동한다. 아니, 대대장님, 굳이 현장까지 가실 필요 없습니다. 험한 꼴 보십니다. 제가 가서 수습하고 사단에는 운전병 부주의로 보고하겠습니다. 그래야 대대장님 지휘 책임 문제도 덜. 비켜. 김희진은 박소령을 밀치고 밖으로 나갔다. 지휘 차량을 타고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처참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2.5톤 트럭의 앞범퍼가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었고 가드레일은 절벽 쪽으로 위태롭게 꺾여 있었다. 바닥에는 스키드 마크가 길게 끌려 있었다. 운전병 김영수 일병은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앰뷸런스 옆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었다. 김희진이 다가가자 그가 울음을 터뜨렸다. 대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박소령이 따라와 김일병의 등짝을 후려쳤다. 야, 이 새끼야. 졸았지? 똑바로 말 안 해? 내가 졸아서 핸들 꺾은 거 맞지? 아닙니다. 브레이크가 쑥 들어갔습니다. 밟아도 그냥 쑥 빠졌다고요. 김일병의 절규에 박소령이 윽박질렀다. 거짓말하지 마. 지난주에 정비 다 끝난 차야. 내가 사람 죽일 뻔해놓고 어디서 기계 탓을 해. 박소령은 김일병을 희생양 삼아 기계 결함을 덮으려 하고 있었다. 김희진은 박소령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만해. 대대장님, 이 자식 이거 거짓말하는 겁니다. 감찰 나오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냥 운전 미숙으로 빨리 처리해야. 김희진은 대답 대신 찌그러진 트럭 밑으로 몸을 숙였다. 정복 바지가 흙바닥에 끌렸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휠 실린더 쪽을 살폈다. 브레이크 오일이 콸콸 쏟아져 나와 있었다. 호스는 낡아서 갈라져 있었고 연결 부위는 녹이 슬어 터져 있었다. 명백한 정비 불량. 아니, 이건 정비 불량이 아니라 살인 미수였다. 지난주 장부상으로는 신품 교체라고 적혀 있었던 그 부품이었다. 김희진은 흙투성이가 된 채 밖으로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터진 브레이크 호스 조각이 들려 있었다. 박소령. 자네 눈엔 이게 졸음운전으로 터진 거로 보이나? 김희진이 호스 조각을 박소령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이게 뭡니까? 브레이크 호스야. 삭아서 터졌어. 운전병이 졸면 호스가 삭아서 터지나? 이게 지난주에 교체했다는 새 부품 상태야? 박소령의 동공이 흔들렸다. 그게 부속이 불량이었나 봅니다. 보급창 놈들이 물건을 개판으로 줘서. 보급창탄? 좋아. 내가 지금 당장 국방부 군수사령부에 의뢰해서 이 부품 로트 번호 조회해 볼까? 우리 부대에 언제 들어온 물건인지 아니면 폐차장에서 주워온 건지. 주변에 있던 병사들과 헌병대원들이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지켜봤다. 박소령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희진은 김영수 일병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병사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김일병. 내 잘못 아니다. 기계가 고장난 거야. 넌 끝까지 핸들 잡고 차 세우려고 했어. 내가 스키드 마크 봤다. 넌 최선을 다했어. 대대장님. 김일병은 대대장의 품에 안겨 오열했다. 김희진은 병사를 토닥이며 박소령을 향해 서늘한 눈빛을 보냈다. 그것은 더 이상 관망하는 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전쟁을 선포하는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사고 이후 대대의 공기는 미묘하게 바뀌었다. 박소령과 최 원사는 김희진이 자신들의 목통을 조여오고 있음을 감지했다. 그들은 방어 태세로 전환하는 동시에 김희진을 고립시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대대장이 히스테리가 심해서 애꿎은 간부들만 잡는다더라. 사고 난 것도 대대장이 평소에 정비관들을 너무 쪼아서 정비 시간을 안 줘서 그렇다더라. 여자라 기계는 하나도 모르면서 호스 터진 거 가지고 유난 떤다. 전형적인 가스라이팅과 여론전이었다. 간부 식당에서 김희진이 들어오면 대화가 뚝 끊겼고 결제 서류는 교묘하게 누락되거나 늦게 올라왔다.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제풀에 지쳐 나가떨어지게 만들려는 수작이었다. 김희진은 그들의 의도대로 움직여주기로 했다. 그녀는 사고 다음 날부터 몸살 감기를 핑계로 출근하지 않았다. 관사에 틀어박혀 두문불출했다. 대대 행정반. 거봐, 내가 뭘 했습니까? 여자들은 좀만 압박 주면 저렇게 드러눕는다니까. 멘탈이 약해요, 멘탈이. 최만식 원사가 믹스커피를 휘저으며 낄낄거렸다. 박소령은 의자에 다리를 올린 채 희죽거렸다. 사단장님한테도 보고 들어갔어. 대대장이 건강상의 문제로 지휘 공백이 우려된다고. 아마 이번 달 넘기기 힘들걸? 지가 쪽팔려서라도 전출 갈 거야. 그나저나 행보관, 이번 주말에 예정된 작업은 어떻게 할 거야? 아, 유류고 작업 말입니까? 대대장도 없는데 땡큐죠. 이번엔 좀 크게 가시죠. 김 사장이 저번 사고 때문에 입막음비가 좀 더 필요하다고 징징대서 5,000리터는 빼야 됩니다. 5,000리터. 700만 원 돈이네. 야, 대대장 없을 때 빨리 처리해. CCTV는 정비 중이라고 꺼두고. 그들은 김희진이 관사 침대에서 울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시각 김희진의 관사는 야전 지휘소를 방불케 했다. 커튼이 쳐진 어두운 방. 책상 위에는 노트북 3대가 돌아가고 있었고 벽면에는 대대 조직도와 비리 관계도가 붉은 줄로 연결되어 붙어 있었다. 김희진은 헤드셋을 끼고 있었다. 그녀가 듣고 있는 것은 박소령의 사무실과 흡연장에 몰래 설치해둔 고성능 도청 장치의 실시간 송출음이었다. 이번엔 좀 크게 가시죠. 5,000리터. 김희진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작전명 올까미 D-Day 이번 주 토요일 02시 타깃 유류고. 그녀는 메신저 창을 열었다. 수신자는 육군 중앙수사단 특수범죄수사팀장이었다. 준호야. 놈들이 움직인다. 이번 주 토요일 새벽 2시. 규모는 5,000리터. 트럭 2대 분량이야. 현장에서 덮친다. 알았다. 광수대 2개 팀 파견한다. 사단 헌병대에는 보안 유지해. 거기 헌병대장도 한패일 수 있으니까. 물론이지. 내 관사로 병력 은밀하게 진입시켜줘. 내가 직접 인솔한다. 통화를 마친 김희진은 창문 블라인드를 살짝 걷어 대대 본청을 내려다봤다. 박소령과 최 원사가 담배를 피우며 킬킬대는 모습이 보였다. 그래, 실컷 웃어둬라.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까. 김희진은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 병사들이 먹는 것과 똑같은 컵라면이었다. 그녀는 젓가락을 들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밥값은 해야지 군인이라면.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만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냥 준비는 끝났다. 이제 덫을 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토요일 오후. 주말을 맞은 부대는 평온해 보였다. 병사들은 생활관에서 개인 정비를 하거나 PX로 몰려갔다. 겉보기엔 평화로운 주말이었지만 물밑에서는 은밀하고 분주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었다. 대대장 관사 앞에는 접근 금지 팻말이 걸려 있었다. 박상철 소령은 당직 사령에게 대대장님 몸 상태가 심각하니 절대 호출하지 말고 푹 쉬게 두라고 신신당부했다. 사실상 지휘관을 감금하고 부대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는 수작이었다. 오후 4시 수송부 사무실. 최만식 원사가 상황병들을 모두 내보내고 박소령과 마주 앉았다. 탁자 위에는 부대 배치도와 CCTV 사각지대가 표시된 도면이 펼쳐져 있었다. 과장님, 작업 준비 끝났습니다. 오늘 밤 당직 사관은 이중대 김중희입니다. 그 친구 작년에 진급 누락돼서 부대에 불만 많습니다. 제가 술 한 잔 사주면서 오늘 밤에 유류고 쪽 순찰 돌지 말고 짱 박혀서 잘하고 작업 쳐놨습니다. CCTV는 정통과장한테 얘기해서 서버 점검 핑계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녹화 중단시켰습니다. 완벽합니다. 박소령이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김 사장 트럭은 후문으로 들어올 거야. 위병소 애들은 행보관이 알아서 입단속 시켰지? 걱정 마십시오. 오늘 근무자들 전부 제 라인입니다. 초코파이 하나면 입국 닫는 애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부대의 주인이라 착각하고 있었다.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여자 대대장은 관사에 처박혀 있고 사단 감찰도 자신들 편이니 두려울 게 없었다. 하지만 그 시각 김희진의 관사 뒷문으로는 건장한 사내 5명이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다. 등산복 차림의 민간인처럼 보였지만 배낭 속에는 KO 권총과 수갑 그리고 고성능 체증 장비가 들어있었다. 육군 중앙수사단 광역수사대 최정예 요원들이었다. 김희진 중령님 안녕하십니까? 팀장 강준호입니다. 어서 와라. 기다리고 있었다. 김희진은 알아놓은 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완벽한 전투 복장을 갖추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허리에는 무전기를 찼다. 상황은? 놈들이 CCTV를 껐습니다. 눈을 가렸다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우리 움직임도 기록에 남지 않으니까요. 김희진은 창문 틈으로 유류고 쪽을 가리켰다. 유류고 뒤편 야산에 매복조 2명 배치해. 그리고 나머지 셋은 내 차에 타서 대기한다. 놈들이 호스를 꽂고 기름을 빨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때 덮친다. 미수범이 아니라 현행범으로 잡아야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강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근데 중령님 표정이 아주 살벌하십니다. 옛날 생도 시절보다 더 독해지신 것 같습니다. 독해져야지. 내 새끼들 밥그릇 건드리는 놈들인데 뼈까지 씹어 먹어줄 거야. 김희진은 책상 위에 놓인 김영수 일병의 진술서를 한 번 더 쳐다봤다. 꼬깃꼬깃해진 종이에 적힌 병사의 울분. 그것이 그녀를 움직이는 연료였다. 새벽 2시.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어둠 속 인제의 산바람 소리만이 스산하게 울려 퍼졌다. 부대 후문 초소의 차단기가 스르르 올라갔다. 전조등을 끈 5톤 민간 유조차 한 대가 유령처럼 부대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트럭은 익숙한 듯 수송부 안쪽 깊숙이 위치한 유류고 앞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박상철 소령과 최만식 원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김 사장, 왜 이렇게 늦었어? 빨리빨리 움직여. 박소령이 낮은 목소리로 재촉했다. 유조차 운전석에서 대성정비 김 사장이 내렸다. 아따, 오는 길에 고라니가 튀어나와서 시겁했네. 물건은 확실히 준비된 거죠? 두말하면 잔소리지. 빨리 호스나 연결해. 최 원사가 유류 탱크의 잠금 장치를 풀었다. 철컥하는 소리가 고요한 부대에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들은 굵은 호스를 군용 유류 탱크에 꽂고 펌프를 가동했다. 저음의 모터 소리가 깔리기 시작했다. 경유 특유의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군용 면세유가 민간 트럭으로 콸콸 쏟아져 들어갔다. 그 액체는 단순한 기름이 아니었다. 국민의 혈세였고 전시의 병사들이 타고 나가야 할 생명줄이었다. 소리 좋다. 이게 다 돈이 얼마야? 박소령이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호스를 바라봤다. 김 사장은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2개를 꺼냈다. 자, 약속한 잔금입니다. 이번엔 500장씩 깔끔하게 현찰로 준비했습니다. 5만원권이라 부피도 작아요. 역시 김 사장 센스 있어. 다음엔 타이어 쪽도 좀 더 늘려보자고. 창고에 쌓아두면 뭐해. 썩기 전에 현금화해야지. 박소령과 최 원사는 봉투를 받아들고 입이 귀에 걸렸다. 그들은 돈을 세어보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때였다. 유류고 뒤편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쉿! 무슨 소리 안 들렸어? 최 원사가 동작을 멈추고 숲 쪽을 노려봤다. 박소령도 긴장하여 봉투를 품에 숨겼다. 정적이 흘렀다. 고란이겠지. 여기 산 짐승 천지잖아. 쫄지 마, 행보관. 대대장도 없고 당직 사관도 자빠져 자는데 누가 우릴 봐? 박소령이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들은 다시 낄낄거리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하지만 그 고라니는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CID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10m 거리 덤불 속에 엎드려 초고감도 카메라로 돈 봉투가 오가는 장면과 호스가 연결된 장면을 프레임 단위로 찍고 있었다. 무전기 이어폰을 낀 김희진의 귀에 요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타깃, 금품 수수 확인. 주유 80% 진행 중. 덮칠까요?
김희진은 어둠 속에 세워둔 자신의 SUV 안에서 핸들을 꽉 쥐었다. 아니, 호스 뺄 때까지 기다려. 놈들이 작전용 훈련 중이었다고 발뺌 못하게 기름이 민간 트럭에 완전히 들어간 걸 확인하고 덮친다. 시간이 영원처럼 흘렀다. 마침내 모터 소리가 멈추고 김 사장이 호스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박소령이 김 사장의 어깨를 두드리며 작별 인사를 건넸다. 수고했어. 내려가서 소주나 한잔하자고. 완벽한 범죄의 성공을 자축하려는 순간이었다. 자, 그럼 우린 이만. 김 사장이 트럭에 오르려는 찰나였다. 번쩍. 부대 구석 어둠 속에 숨어있던 SUV의 하이빔이 켜졌다. 강력한 LED 불빛이 박소령과 최원사, 김 사장을 정통으로 비췄다. 아, 뭐야? 세 사람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다. 갑작스러운 빛에 시야가 하얗게 멀어버렸다. SUV가 맹렬한 기세로 달려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차 문이 열리고 전투복을 입은 김희진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의 그림자가 하이빔 불빛을 받아 거대하게 길어지며 세 사람을 덮쳤다. 박상철 소령, 최만식 원사. 아주 부지런하네. 새벽 2시에 유류고 점검이라도 나왔나? 김희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서린 냉기는 영하 20도의 인제 날씨보다 더 차가웠다. 박소령은 눈을 껌뻑거리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네. 대대장님, 여기 어떻게? 아니, 몸도 안 좋으신 분이. 아파서 누워있으라고. 그래서 내 놈들이 내 부대 곳간을 다 털어먹는 동안 눈 감고 있으라고. 김희진이 한 발짝 더 다가갔다. 최 원사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치다 유류 호스에 걸려 넘어졌다. 품에 있던 돈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5만 원권 지폐 뭉치가 흙바닥에 흩어졌다. 이게. 최 원사가 허둥지둥 돈을 주워 담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잡히지 않았다. 박소령은 억지로 표정을 관리하며 소리쳤다. 이건 오해입니다. 대대장님, 이거 비상급유 훈련 중이었습니다. 김 사장이 훈련 협조해 준 거고요. 저 돈은 훈련 수당. 비상급유 훈련? 훈련 계획서에도 없고 당직 사령한테 보고도 안 된 훈련을 민간 트럭 불러서 현찰 주고받으면서 하나? 그리고 저 차는 들어올 땐 빈 차였는데 나갈 땐 왜 꽉 차 있을까? 박소령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궁지에 몰린 쥐처럼 김 사장을 쳐다봤지만 김 사장은 이미 차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었다. 김희진, 너 이럴 거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삼사단장님 조카야. 내가 감히 나를 건드리고 무사할 것 같아? 결국 박소령은 계급장과 인맥을 들먹이며 본색을 드러냈다. 그래. 잘났네. 근데 어쩌지? 여긴 군대고 내가 내 지휘관이야. 그리고 김희진이 손가락을 튕겼다. 체포해. 그 말과 동시에 숲속과 차량 뒤편에서 CID 요원들이 쏟아져 나왔다. 국방부 검찰단 광역수사대입니다. 박상철, 최만식, 김영철. 군용물 절도 업무상 횡령,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거 나. 이거 안 나. 야, 나 소령이야. 너네 어디 소속이야? 박소령이 발버둥 쳤지만 특수훈련을 받은 수사관들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순식간에 팔이 뒤로 꺾이고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으악, 내 팔. 바닥에 처박힌 박소령의 얼굴이 흙투성이가 되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김희진을 노려봤다. 너 후회할 거야. 내가 가만 안 둬. 여자라고 봐줬더니. 김희진은 흙바닥에 널브러진 박소령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그리고 그의 귀에 대고 나직이 아주 또렷하게 속삭였다. 봐줘? 누가 누굴 봐줬다는 거지? 넌 날 군인이 아니라 여자로 봐서 방심했고 난 널 군인이 아니라 도둑놈으로 봐서 잡은 거야. 후회는 감방 가서 해. 거기선 밥은 꼬박꼬박 줄 테니까. 내가 병사들한테 먹였던 그 맹물국보다는 훨씬 맛있을 거다. 철컥. 김희진은 박소령의 전투복 주머니에서 또 다른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가 몰래 챙겼던 뒷돈이었다. 이 돈은 국고로 환수한다. 그리고 너. 김희진은 차 뒤에 숨어있던 김 사장을 지목했다.
민간인이라고 안심하지 마. 군사시설 침입 및 군용물 절도 공범이야. 민간 검찰로 이송되면 더 재미있을 거야. 대성정비. 내일부로 압수수색 들어간다. 장부 태울 생각 마. 이미 다 확보했으니까. 김 사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렸다. 상황은 종료되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추가 병력이 도착했다. 김희진은 팔짱을 낀 채 포승줄에 묶여 트럭에 태워지는 세 사람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아침 해가 떴지만 보급 수송대대는 폭격을 맞은 듯 아수라장이었다. 박상철 소령과 최만식 원사가 수갑을 차고 압송되는 장면을 아침 점호에 나온 전 장병이 목격했다. 그 충격은 실로 엄청났다. 대대의 실세이자 왕으로 군림하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전락해 끌려가는 모습은 병사들에게는 경악이자 동시에 묘한 쾌감을 주었다. 오전 9시 대대장실. 김희진 중령은 헌병대 수사관들과 함께 압수수색을 지휘하고 있었다. 행정반 천장을 뜯어내자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이중 장부와 차명 통장 수십 개가 쏟아져 나왔다. 와, 대단하네. 아주 기업을 차리셨어. 강준호 수사대장이 혀를 내둘렀다. 통장 내역을 대충 훑어봐도 억 단위가 넘어갔다. 병사들의 밥값, 타이어값, 난방유값.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통장들 속에 들어있었다. 그때 대대 연병장 위로 요란한 헬기 소리가 들려왔다. 사단장이었다. 사태가 국방부 직할 수사단까지 넘어갔다는 보고를 받고 사단장이 직접 헬기를 타고 날아온 것이다. 보통 일이 아니었다. 사단장은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굳은 표정으로 대대장실로 직행했다. 김희진 중령.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사단장의 고함 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김희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올렸다. 충성. 충성? 지금 충성이 나와? 자네 나한테 보고도 없이 국방부 광수대를 끌어들여. 이게 우리 사단 망신시키는 꼴인 거 몰라서 이래. 사단장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 삿대질을 했다. 군대라는 조직은 폐쇄적이다. 내부 비리는 내부에서 조용히 징계하고 덮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김희진이 그 룰을 깨고 외부의 칼을 들이대어 사단의 치부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사단장님, 보고 드렸으면 조용히 덮으셨을 겁니까? 김희진의 반문에 사단장이 말문이 막혔다. 뭐라? 지난 3년입니다. 박소령과 최 원사가 부대를 갉아먹은 시간이요. 그동안 사단 감찰, 군수참모, 헌병대. 아무도 몰랐습니까?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하신 겁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사단 군수처 간부들도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정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누굴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사단장님, 제 부하가 죽을 뻔했습니다. 재생 타이어가 터지고 브레이크가 파열돼서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병사들 밥상엔 맹물 소금국이 올라갑니다. 이게 사단 망신입니까? 이걸 덮는 게 진짜 망신 아닙니까? 김희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김영수 일병의 찢어진 정비복 조각과 썩은 식자재 사진들을 사단장 앞으로 밀었다. 전제 옷을 벗을 각오로 수사 요청했습니다. 지휘 책임 묻고 싶으시면 물으십시오. 하지만 제 부하들의 밥그릇과 목숨을 건드린 놈들은 단 한 놈도 살려둘 수 없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고 제가 배운 군인 정신입니다. 사단장은 김희진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그 눈에는 진급에 목매는 정치 군인의 눈빛이 아닌 진짜 야전 지휘관의 서슬 퍼런 도끼가 서려 있었다. 사단장은 한참 동안 사진들을 내려다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다. 수사 성역 없이 진행해. 사단 참모들이 연루됐건 누가 연루됐건 싹 다 잡아들여. 대신 대대 정상화 못 시키면 자네도 옷 벗을 각오해. 감사합니다. 정상화는 제 목숨 걸고 완수하겠습니다. 사단장이 돌아가자 김희진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며 손이 떨려왔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다. 이제 썩은 살을 도려냈으니 새 살이 돋게 해야 했다. 강 팀장 계속해. 민간업체 대성정비랑 강원유통도 지금 바로 털어. 장부 한 장이라도 태우게 두면 안 돼. 라저.
바로 타격합니다. 그날 오후 인제 읍내의 유지라 불리던 김 사장의 사무실과 창고가 압수수색 당했다. 지역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군납 비리의 거대한 카르텔이 일개 여성 중령의 손에 의해 박살이 나는 순간이었다. 한 달 후, 5월에 인제는 푸르렀다. 산에는 녹음이 우거졌고 부대로 불어오는 바람에는 더 이상 흙먼지가 아닌 아카시아 향기가 실려왔다. 점심시간 병사식당. 취사반 입구에서부터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진동했다. 예전에 그 역겨운 락스 냄새와 짬 냄새는 온데간데 없었다. 배식대 앞에는 병사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지만 누구 하나 찡그린 표정이 없었다. 오늘의 메뉴 1등급 한우 소불고기, 신선한 쌈채소, 해물 된장찌개, 그리고 후식으로 나온 시원한 조각 수박. 와, 미쳤다. 야, 고기 때깔 봐라. 이게 진짜 소고기지. 지난번에 나온 제육도 진짜 고기였잖아. 요즘 밥맛 꿀맛이다 진짜. 식판을 받아든 병사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밥을 깨작거리던 모습은 사라지고 산처럼 쌓인 고기를 보며 행복해했다. 김희진 중령은 식판을 들고 병사들 틈으로 걸어갔다. 예전 같으면 간부들이 대대장님 오신다며 자리를 만들고 호들갑을 떨었겠지만 지금은 자연스러웠다. 그녀는 구석 자리에 앉아있는 수송중대 병사들 옆에 앉았다. 맛있나? 대대장님. 충성. 병사들이 밥을 먹다 말고 벌떡 일어나려 했다. 앉아. 밥 먹을 땐 걔도 안 건드린다는데 편하게 먹어. 김희진은 웃으며 손짓했다. 그녀의 앞에는 사고 트럭 운전병이었던 김영수 일병이 앉아 있었다. 그는 사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다시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얼굴 살이 제법 올라 건강해 보였다. 김영수 일병. 몸은 좀 어때? 아주 좋습니다. 어제 정비하는데 부속품 신청하니까 바로 다음날 새 거로 왔습니다. 정비관님이 이제 갈아칠 생각 꿈도 꾸지 마라고 하시면서 아주 FM대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야지. 차가 건강해야 너희도 안전한 거니까. 김희진은 불고기를 크게 한 쌈 싸서 입에 넣었다. 짜지도 맵지도 않은 적당한 간. 고기의 육즙이 입안 가득 퍼졌다. 이것이 정상이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해지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김영수 일병이 머뭇거리며 따라 나왔다. 대대장님. 응? 왜 밥이 부족했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감사합니다. 김일병은 울컥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씩씩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저 사고 났을 때, 다 제 탓이라고 했을 때, 대대장님만 제 말 믿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밥 먹게 해주셔서 진짜 군 생활 할 맛 납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꾸며낸 말이 아닌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었다. 김희진의 코끝이 찡해졌다. 그녀는 김일병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 주었다. 고맙다. 믿어줘서. 가서 쉬어. 김일병이 뛰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김희진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연병장 사열대로 걸어갔다. 오후 일과 시작을 알리는 방송이 나오고 병사들이 활기차게 뛰어나와 집합했다. 차량 정비고에서는 윙윙거리는 임팩트 렌치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왔다.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정상적으로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신임작전과장과 행보관이 달려왔다. 박소령과 최 원사가 떠난 자리에 새로 부임한 깐깐하고 원리원칙을 중요시하는 진짜 군인들이었다. 대대장님, 오후 차량 배차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해. 김희진은 지휘봉을 잡았다. 손에 잡힌 지휘봉의 무게가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다. 그것은 권력의 무게가 아니라 저 수백 명의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지켜야 하는 책임의 무게였다. 바람이 불어왔다. 인제의 바람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속에 더 이상 부패의 악취는 섞여 있지 않았다. 여자가 뭘 아냐고. 김희진은 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나는 꼼꼼하게 따지고 집요하게 파고들고 내 식구 밥그릇은 목숨 걸고 지키는 여자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지휘관이다. 그녀는 모자를 고쳐 쓰고 당당하게 연병장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등 뒤로 정예보급 선봉수송이라는 구호가 햇살을 받아번쩍였다. 이것은 영웅담이 아니었다. 그저 할 일을 제대로 한 군인의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의 끝이었다.